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추천 받아보고요. 또 여러분의 궁금하신 오늘같이 하락장에서 종목 상담 많이들 필요하실 겁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52포인트대입니다. 2%의 낙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205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조금은 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볼 텐데 오늘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장중이 2035포인트대까지 밀리면서 변동성 지수가 극에 달했었는데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65포인트대부터 뚝 부러지는 모습 지금 확인이 됩니다. 2시 이후에. 현대차 영업이익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자동차 관련주들 밀리면서 투심이 악화됐다가 지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장중에 10%대의 낙폭을 보이다가 장중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소폭씩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좀 많이 사줍니다. 3,951억 원.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1,66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21억 원 순매도하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85.56포인트입니다. 일단 1.96% 하락이고요. 2%에서 다시 1%대 앞자리 낙폭을 좀 바꾼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80선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673까지 장중에 빠졌다가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690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 2시경에 뚝 부러졌다가 다시금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시에 사줍니다. 외국인은 1,017억 원, 기관은 1,243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2,280억 원,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오르는데요. 6원 3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권홍섭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굉장히 또 변동성 강하고요.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조금씩 투심이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악화되고 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무리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코스피의 경우나 코스닥의 경우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자면 이제 매도 포지션이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 이제 그 기간이 지금 매수가 이제 잡히고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금융투자가 주체가 돼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은행이나 증권 이런 데에 가가지고 ETF 가입이나 ELS 주가 연동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으로 들어오는 거지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인텔의 CPU 공급 부족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PC 디램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PC 디램 비중 매출이 적다는 발표가 나타나면서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을 소폭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1년 만에 700선을 붕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급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이미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 실적 우려과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생기면서 이러한 그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와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중단 등으로 외국인 매도 공세가 있는 한편에
국내 기업의 실적 모멘텀 또한 인건비, 판관비 상승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투자를 제외한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수급 여건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급 여건도 역시 악화 추세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23조 8천억 정도 수준에서 23일에는 23조 6천억 정도 수준으로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탁금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의 순매도 공세를 버텨낼 증시의 체력도 바란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만큼 사실상 버팀목 없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의 경우에는 1975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2050선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2000선까지는 분할적으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는 판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장이 돌아서기 좀 기다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1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677선이 이제 저점 확인하는 국면인데요. 이는 2017년 8월에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붕괴하게 된다면 650선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11월 중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일단 11월 초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외 여건을 좀 확인하시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볼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그런 약세장 속에서도 견고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롯데정보통신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롯데그룹 계열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SI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 신동빈 회장 출소 이후에 그룹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세계그룹이 전산망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신세계 INC가 받게 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적이 있던 것을 감안할 때 동사의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현재 같은 섹터 그룹인 삼성 SDS와 그리고 포스코 ICT가 PER 20배를 받는데 반해 10배 정도밖에 그치지 않아 가치주로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롯데그룹이 현재 유통 혁명 중으로 각 계열사를 통해서 IT 투자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센서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그리고 세븐일레븐의 무인 점포화 중인 스마트 리테일 등의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롯데가 기존에 분산되었던 각 계약사별로 온라인몰을 또 통합 중이고 또 3조 가까이 되는 투자를 통해서 롯데 멤버스와 옴니채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롯데 정보통신이 연계를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이번 3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아 진출에 대한 좀 사업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남아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증권 업무 시스템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유통 및 결제 시스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을 통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는 오늘 종가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 한 15배 정도를 적용할 때 목표가는 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32,8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C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송동현 팀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종목 추천하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너무나 큰 지금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이 전부 망가진 상황에서 참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증시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일단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이제 업종을 압축을 한다 할지라도 우선 이제 반등식 매도 전략을 취해서 좀 장이 좀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좀 횡보세라든지 그리고 상승은 짧고 횡보가 길고 또 하락장이 연출되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은 그래서 일단 상승시 매도 전략을 취하는 대부분의 전략을 그렇게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장세에서 새롭게 주도주가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별 모멘텀이 좀 뛰어나고 실적 성장성이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로 돌아가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려본다면 역시나 저는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경협 사업 쪽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대 로템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 자, 금일 1.81%, 일단은 상대적으로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 괜찮은 지금 방어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떠한 테마가 있거나 그리고 좀 실적이 뛰어나거나 이런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일단 보면은 약간 대선 테마주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는 역시 저는 남북 경협주라고 보고 있는 것이, 우선은 지금 남북 간의 어떤 경협 분위기가 다소 좀 누그러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금일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북한 쪽에서 했던 개성공단의 그 자산 동결 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경협주는 좀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현대그룹주에 속해 있는 우량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됐을 시 가장 또 추진력 있게 철도 부분부터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과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판을 짜야 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다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대북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또 그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게 되면 북한에 관련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한국 증시를 억누르는 리스크 프리미엄적인 측면을 해소하게 된다면 역시나 PBR적인 측면들이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쪽의 정책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정책의 기조는 일단은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템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특히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수주 공시가 났죠. 그리고 최근 들어 현대 로템이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을 측면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수주 모멘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주한 양만 보더라도 약 3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주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역 전쟁의 어떤 한 여파라 보여지는데요. 일단 각국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 SOC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철도 관련된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들에서 다양한 해외 수주에 있어 기회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장이 상승으로 나왔을 때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주가 결정이 될 건데요. 우선은 당분간은 남북 경협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 수주 모멘텀을 받쳐주고 있는 현대 로템을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 주가를 한 45,000원 정고점 부분까지 잡아보고요. 자, 손절 가격을 23,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을 이제 압축을 해왔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종목들은 이제 사실상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심과 그냥 실적 성장성이 받쳐주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역시 같은 관점이죠.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가 좀 붕괴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추세가 심하게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금일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 그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빠진 게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일단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다 보여지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측에서 계속적으로 좀 하방을 방지해주는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주봉 추세로 본다면 역시나 60일선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 지수는 이 정도로 방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5일선 지수 기준으로 5일선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주도주가 된다면 역시나 시장에 관계없이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남북 경협주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일단 섹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 엘리베이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금일 또 이제 개성공단 자산 동결 관련된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또 나름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협주도 역시도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까지 이제 추세가 지금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을 주봉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일단 현대 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단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까 SOC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 지금 또 정책을 약간 또 변경을 했죠. 건설 투자를 확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역시나 이제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의 고안으로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이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있던 이게 현대건설주의 하락 흐름들은 역시나 유가와 관련이 깊은데, 유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사우디 측에서의 어떤 안정화, 공급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역시 현대건설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가 부분이 좀 가라앉으면서 현대건설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경협에 관련된 프리미엄도 일단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남북 경협주를 묶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그 정책 기조, 민간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건설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건설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목표가를 73,000원, 손절 가격을 4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쌍용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들은 전부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죠.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고, 그 이유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 확대를 진행을 해줘야만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험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압축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용양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현재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양봉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전저점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추세로 보면 역시나 6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렇게 아직 추세를 깨지 않았다는 것이죠.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적절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시멘트도 물론 SOC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시멘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가격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는, 또 시멘트 산업 자체가 좀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역시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이 심리와 상당히 연관이 높은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요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 추이라든 이런 게 안 좋아 버리면 정말로 수요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증시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시멘트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수요는 좋았으나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민간 투자 건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정책적인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경협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용 양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차죠. 전기차 섹터 중에서도 지금 가장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됨으로써 그 이후로 주가가 추이가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역시나 아무리 좋아도 시장 투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61선을 아주 중요한 61선을 현재 받쳐주면서 양봉 흐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일단은 조정은 제한적이고 상승 의지로 가겠다는 의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섹터는 이제 지금 단기간으로 좋아 보이는 섹터는 이제 실적이 아주 뛰어난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남북 경협주 이 두 섹터로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섹터 중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전기차 중에서도 차트의 흐름이 가장 양호하고 실적이 증명이 된 이런 종목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그런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금일 61선 지지를 받는 것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NCA라는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NCA가 SK이노베이션 쪽에 공급이 되고 있고 동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로컬 기업의 또 전기차 재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료 출하량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신흥국까지도 2차 전지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렇게 에코프로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에코프로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윤여민 팀장이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도 그 앞에서 송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추천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그 석유화학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가치 상승에 힘입어서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롯데케미칼 혹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이제 타사 종목들은 15% 이상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납사 가격은 유가 약세 전환을 더불어 하락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3분기까지 부각되었던 이란 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 이슈는 4분기에 들어와서 그 러시아 증산 이슈로 좀 대체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11월 5일 이란 제재 완전 복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 유가 하락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국제 유가 하락이 가속화되면 한 1불당 한 1배럴당 60불 정도 초반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도 장기화가 될 예상이 되어 있지만 11월 29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확정이 됨에 따라 다소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긍정적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어떤 전기차 혹은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이 공장을 지금 많이 짓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정도가 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이 되면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연간 2조 5천억 원에 상회하는 어떤 석유화학 부분의 현금 창출 능력과 4분기 전기차 배터리 흑자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 집행 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LG화학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 손절가를 30만 600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1입니다. S1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5,08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9% 하락한 495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컨센서스는 지난 분기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판관비 상승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보안 시스템의 부분에서 5에서 6% 정도, 그 다음에 건물 관리 부분에서 한 자리 이상의 어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에는 매출의 성장에 따라서 이익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삼성그룹 투자 확대로 인하여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동사는 최근에 그 얼굴 인식만으로 편하게 출입 관리할 수 있는 얼굴 인식 워크스루 게이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보안 카드나 지문 인식 없이 얼굴을 이제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그냥 얼굴로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마 향후 이 장치가 삼성그룹 전 계열사에 도입이 되면 매출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사는 BGF 리테일과 함께 시유 매장 3곳에서 어떤 스마트 무인 점포 파일럿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어떤 안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바코드 인식 없이도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두면 무인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편의점들의 어떤 인건비 부담이 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간 시간 동안 어떤 무인 편의점 도입을 통하여 어떤 인건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미 BGF 리테일은 향후 무인 점포를 3곳에서 10곳으로 증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이마트24는 무인 편의점용 S1 보안 상품을 기매입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무인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 보안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규 수요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수혜를 아마 이 동사는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S1에 대한 목표를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82,3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LS산전입니다. 동사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6,600억 원,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은 56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카펙스 둔화로 대기업 물량이 감소하였으나 ESS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력 인프라 및 융합 등 수주 사업 위주로 성수기 효과가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SS 사업 말고도 ESS 사업도 분명한 투자 포인트지만 HVDC라고 하는 그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HVDC는 어떤 방식이냐면 발전소에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에 이를 받는 곳에서 다시 교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북한은 현재 발전원이 노후에 대북 송전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경제개발구역과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분산전원 구축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HVDC 등 초고압 전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력 솔루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국내 프로젝트 수주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북당진에서 고덕을 이어주는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올 1월에는 1,766억 규모의 동해안 신가평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향후 서해안 2차 프로젝트도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ESS, HVDC 어떤 사업 분야가 순항을 하고 있고 또 남부 경험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LS산전에 대한 목표 주가를 88,000원, 손절가를 52,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LG화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우려에 따라서 현재 지금 국내 석유화학 업황은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수화학도 3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09억 원,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사업 전 부분의 개선에 힘입어 지금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원재료 상승분의 제품 가격 정가가 원활하고 물량의 급증, 또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입어 알킬벤젠 호조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9월 태풍에 따라서 선적 지연으로 일어났고 분기 출하량이 10% 정도 되는 4,000톤가량이 4분기 출하로 이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의학 분야에서도 에브서틴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게 유럽, 미국 시장 진출에 위한 그 연구개발 감소로 인해서 증액을 좀 인식이 되었습니다. 건설 부분도 또 마찬가지고요. 어떤 자연스럽게 4분기 제품 물량 이연뿐만 아니라 기성 인식으로 판단되는 건설 증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예년 대비로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단기 순위 급증으로 인하여 배당 매력도 급상승하였는데요. 2017년 배당금이 500원이었는데 2018년도 동일 금액 지급 시 시가 배당률이 5%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력 상품의 구조적 실적 개선 기대, 어떤 어닝 시즌 돌입과 3분기 차별적 실적 부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4분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배당 또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이수화학에 대해 목표 주가를 15,000원, 손절가를 8,7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지금 요즘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지 않지만 한번 과감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및 피부과 분야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임상 개발 중에 있는데요. 동사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8개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장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성과를 입증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의 줄기세포 3차원 배양 기술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또한 시술 편의성을 고려한 제형 개발이 가능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임상 및 사업 개발 역량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의 임상 개발 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내 임상 3상은 내년 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임상 2비는 내년 환자 투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에 추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 및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형 양성 수포성 표리 박리증은 일본의 어떤 혁신 신약 패스트트랙의 일종인 사키가케의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일본 판매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사의 3가지 투자 포인트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9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를 63,0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트로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눠봤던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은 필라코리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일단은 필라코리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10월 18일이었죠.
18일 제가 44,000원, 43,200원에서 43,500원. 일단은 가격대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현재 그때도 역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 실적이 괜찮으면서 그 차트도 흐름도 양호하고 또 그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힐라코리아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상황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지금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21선 위로 주가가 지금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겨울철로 갈수록 역시나 그 롱패딩에 대한 수요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라는 브랜드가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서 당분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추이체는 오히려 겨울로 가면 갈수록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한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연도가 추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겨울로 가면 갈수록 이 내수주 관련된 흐름들이 좀 더 강세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깨지고 있는지 안 깨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힐라코리아는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려보겠고, 일단은 목표가를 그래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47,000원 가까이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힐라코리아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단기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사실 조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권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가격대입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다 무시하고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오늘 정도에서는 일단 하락세는 좀 멈춘 것 같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5일선 정도까지 올라오는 시점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급 강도라든지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섹터 위주, 특히 이제 또 이제 로템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로템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에 상관없이 우선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실어서 경영주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프리미엄도 붙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수주 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쪽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고 실적까지 받쳐주는 이런 로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28,000원, 61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28,000원 정도 잡고, 중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여민 팀장은 지난주에 CJ제일제당 단기 접근했는데요. 결과 어땠습니까? 예. CJ제일제당이 지금 현재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을 때보다는 좀 약간의 좀 반등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동사는 지금 현재 글로벌 M&A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이제 미국 카이키를 인수를 해서 미국 생산 기지를 동부 2개, 서부 1개에서 중부 1개를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또 스완스라는 회사를 인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400개 물류센터와 4,500개의 어떤 배송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스완스를 인수하게 되면 어떤 미국 전역에 어떤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M&A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어떤 냉동식품과 만두 시장의 어떤 강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어떤 제품 확장에 따른 국내 간편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증가하였고, 냉동 만두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매출액이 각각 5%, 15%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바이오 부분에서도 그 라이신 기저 효과와 어떤 셀렉타 정상화를 고려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32%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생물자원 부분에서는 2분기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축산 가격 반등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어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40만 원 정도, 손절가를 30만 1,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어떤 시장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 접근하기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번 주는 지금 LG화학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세장 속에서도 지금 현재 한 2.1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2020년 정도 되면 배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의 한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배터리 시장은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동사는 또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어떤 현금 집행 능력이 있고 또 이제 4분기 또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좀 앞으로 많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40만 원, 손절가를 30만 600원으로 잡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의 특징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 일단 송동현 팀장은 어떤 특징주를 꼽으시겠습니까? 금일 특징주라고 하면은 예. 일단은 현대 로템하고 일단은 대북 남북 경협주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한국 카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2.41%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60일선을 차트적으로 보시면 60일선을 받쳐주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역시나 어제보다 상승 모멘텀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역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한국 카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일단 좋습니다. 한국 카본이 올해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 카본은 보냉제라고 하죠. 액화 천연가스에 일단은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보냉제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LN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수요도 크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LNG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현대중공업 등 조선 쪽 배 선적 물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LNG 수요도 크게 커짐에 따라서 이 보냉제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카본이 이제 실적이 일단 좋고 우선은 또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들어가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은 이 지금 웬만하면 추세가 다 깨졌거든요. 지금 거의 전 종목이 추세가 안 좋은데 지금 왜냐면 지수 자체가 다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한국 카본은 그렇게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60일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또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단기적이든 한번 중장기적이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도 양호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여민 팀장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무선 통신 서비스 쪽에는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업황의 불확실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텔레콤 쪽은 지금 5G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존재하고요. 또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배당 수익이 거의 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8%의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LG U+와 함께 지금 방어주로서 어떤 기대감 있는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많이 남겨주셨는데 먼저 543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3,0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70%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송동현 팀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습니까?
네, 셀트리온이 제약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적적인 측면이 가장 뛰어난 그런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시장이 붕괴가 오고 또 최근에 일단은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또 블록딜 매매를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시장 수급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가 93,000원 부근은 역시나 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추세는 5일선까지 주가가 왔다가 횡보를 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추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조가 달라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등보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보는 단계였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5일선 부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한 8만원 후반 정도권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게 60일선 부근과 21선 사이인데 82,000원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강하다면 88,000원 정도에서 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61선을 뚫고 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시간적으로 또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취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89번님께서 에이블 CNC 71,750원에 비중 60%. 오늘 비중들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에만 장중 신저가를 3번을 경신을 했는데요. 지난해 화장품 업계가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은 터라 기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어떤 에이블 CNC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분기, 3분기도 계속 지금 이 영업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번님께서 동양네트워크스 3,080원에 비중은 22%.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동양네트워크스는? 네, 동양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역시 바이오 기업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00원의 3,080원 정도의 매수가는 아마도 이 추가적으로 이 동양네트워크스가 조정을 끝내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역시나 장이 밀리면서 지금 흐름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거의 역배열로 꺾이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와 비슷하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이 크게 오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2,600원 혹은 2,700원 정도까지 오시면 1차적으로 좀 물량을 정리를 해 나가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양네트워크스도 반등시 조금씩 물량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달라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3717번님께서 97,600원에 비중은 20%.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 같은 기간에 20% 증가한 1조 2,788억 원, 영업이익은 127% 늘어난 지금 689억 원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어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11월에 경쟁사의 어떤 신규 면세점 개점이 있으나 일단 기존 면세점 빅3를 위주로 지금 수익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5749번님께서 대한광통신 6,100원에 100% 비중이네요. 전액
대한광통신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 대한광통신도 차트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지지대 부분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래도 계속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5G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6,100원 부근은 차트가 좀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21선 근처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가격 21선 가격대가 오면 역시나 그 원금 근처이실 텐데 그쯤에서 역시나 좀 매도를 해서 좀 원금을 확보해서 시장 상황에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한광통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3509번님께서 대정화금 16,000원에 비중은 1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대정화금 같은 경우 지금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지금 전 세계 실효 의약품의 약 2만여 종을 지금 재고로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투심이 많이 악화되었고 지금 밸류가 안정적이고 지금 이익이 안정적인 중소형 가치로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또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정화금에 대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마감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1.97% 급락입니다. 2050선까지는 다시 올라왔고요. 2056.36포인트 지수 하락이 무려 41.22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에 많이 움직였는데요.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9포인트 부근에서 쭉 하락하기 시작해서 2035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V자로 어느 정도의 지수의 회복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2065포인트 찍고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현대차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 시점이고요. 이후에 쭉 빠져내려간 뒤에 저점 대비해서 2040포인트대에서는 올라오면서 2050포인트 중반대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 흐름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 투매 나왔습니다. 2,330억 원. 최근까지는 개인이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 오히려 매수하고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개인들도 던지는 모습이 파악이 됐고요. 외국인이 무려 3,464억 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 또 매도하고요. 기관이 5,678억 원 구원투수로 나서주고 있긴 한데 역부족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다 나왔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만 5,635억 원의 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지수 하단을 막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 하락입니다.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각각 4%, 3%인데 이 두 종목만 이만큼 빠지고 나머지 종목이 그대로 있다고 쳐도 코스피 낙폭이 1%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지금 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발 악재로 장 초반부터 밀려 내려왔는데 삼성전자 41,000원까지 지금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또 5%대까지 반등폭을 키워가는데 이거를 연속 블록딜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에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약세장에서 5%의 반등 굉장히 반갑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원이 붕괴되면서 38만 7천 원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42%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10만 9천 원입니다. 오늘 어닝 쇼크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10만 9천 원 마감 예상이 되는데 장중에 10만 2,5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무려 12%의 급락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1.97% 올라가고요. 포스코, KB금융 모두 빠져내려가면서 지수 하단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82% 하락입니다. 686.56포인트. 일단은 낙폭이 큽니다. 급락세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 초반에 690포인트 찍은 뒤에 쭉 빠져내려오면서 673포인트 저점 찍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690포인트까지 낙폭 회복하나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부러질 때 같이 부러지는 모습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조금 투심이 돌면서 낙폭을 그나마 조금 회복하는 모습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줍니다. 외국인 1016억 원 사주고요. 기관이 1367억 원 사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역시나 금융투자 사주고요. 연기금이 소폭 매수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투시는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243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개인이 던진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합니다. 3%대의 상승이고요. 신라젠, HLB 오늘 3%대로 각각 하락합니다. CJENM이 장 후반에 낙폭이 더 커지네요. 4.33% 하락하면서 23만 2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포스코캠텍이 오늘 장중에 4.43% 상승하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급락입니다. 6.37% 내려가면서 20만 2,9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20만원 위태위태하고요. 나노스도 지금 310원 하락하면서 6,500원대가 깨졌습니다. 펄어비스가 그나마 0.7%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메디톡스 3%의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 급락 추세로 마감 예상됩니다. 자, 힘들었던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송동현 팀장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일, 일단은, 그,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막아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심해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기관이 물량을 좀 막아주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방어를 해주면서 686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세는 이제 마무리 지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상승세가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 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반전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장세의 흐름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런 시점까지 좀 잘 돼서 코스피가 좀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각각 2100선 그리고 700선을 좀 무너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어떤 기술주의 약세 및 기업 실적 우려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국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모습이고, 또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이탈리아 포퓰리즘에 관련된 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의 어떤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또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내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국내 어떤 굵직한 종목들이 계속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크게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혁신 성장이나 어떤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어떤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좀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들의 수급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63% 빠졌습니다. 2063.3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78% 빠지면서 686.8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갔습니다. 5원 70전 상승하면서 1138원에 정확히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의 이슈들, 시장의 이슈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장 정말 힘들었죠. 아마 제가 어저께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매수지만 좀 관망이 필요하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4포인트 정도 빠졌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3.2% 정도 빠졌다가 지금 반 정도 돌리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마감 정리를 해보면 어제와 오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동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혀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어제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급에 대한 변화, 또 하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그런 재료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요 지점,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약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어제와 대동소이하게 팝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와 오늘과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이 오전에 약 한 1,500억 정도 들어왔다가 약간 나갔어요. 그러나 매수 유지 국면을 가져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6,800억을 사는데요. 이걸 선물을 일자별로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일자별로 보면 이 거래소 선물이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합니다. 오늘 6,800억, 어제 3,260억, 그저께 2,000억. 그래서 약 한 1조 1,000억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물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옵션 포지션을 많이 봅니다. 옵션 포지션 보면 이제 누계를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과 이쪽은 이제 콜, 이쪽은 풋입니다. 외국인들은 여기 267.5에
큰 매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265 위에서는 콜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콜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풋이 오다가 요 지점 265부터 매도가 들어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수급 쪽으로 마련해줬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건 중요합니다. 반등할 때 꼭 조건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개파락을 주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개파락은 인정을 안 한다. 이제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개파락이 오늘까지 2개가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매수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은 음봉으로 끝났지만 방향성은 선회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슈를 보면 증시, 미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미증시 폭락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더 큰 혼란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물음표 하나 던졌습니다. 남았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상승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이 국채입니다.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역전 가능성.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죠. 그래서 연준과 계속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이 일단 시장이 흔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무역 분쟁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의 국면에 접어든 그런 시점이 지나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2천억 불 관세를 부과할 때 초창기 이제 500억 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천억 불 정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합의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약간 협박을 하면 말을 듣겠지 했는데 협박을 하니까 거기다 응수를 합니다. 우리도 같이 관세를 부과할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럼 한 번 더 협박하지 하면서 나온 게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 2천억 불에 대한 관세가 25%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올해 연초에 주가를 미국 시장에 끌어내렸던 게 뭐냐면 국채 금리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였는데 그 당시 연초에는 2.98%까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3.2% 정도까지 가죠. 그럼 이 무역 분쟁과 도대체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국채 매도밖에 없다. 자, 국채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기지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가 다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주가가 빠지게 되는 가장 핵심 이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그러니까 결국 모기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제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10년물 국채를 많이 사줬죠. 거의 한 3조 달러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를 낮춰놨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연준이 같이 국채 매도를 해서 대차 대조표상의 손실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연준이 추가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사주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긴축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본다면 거의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국채를 흔들어서 시장을 흔드는 그런 과정일 거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이 자존심 싸움이 된 상황 속에서 여기서 극적 타결이 없다면 결국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더 큰 혼란이 남아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 일반적으로 주글라 파동에 의해서 약 10년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넘어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파동이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3년, 10년이라는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많이 안 풀렸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양적완한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추가적으로 더 길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의 기표는 더 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만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는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 60주선까지 왔어요. 이 60주선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60주선을 못 간데도 불구하고 다 반등을 주고 처음으로 조우한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가 첫 번째 이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을 연결하면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지만 거의 바닥권이고요. 후행 스팬 연결선으로 보다 후행 스팬 요 위치가 크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깨지게 되면 굉장한 하락을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개월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 하반 경직선을 가져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밀리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하락만 있던 미국 시장이 일정 부분의 되돌림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주봉 차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국내 시장 제가 앞에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면 지금은 이 미국 차트가 이 반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입니다. 제가 원달러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정도 하락을 하면 지난번 1144원 자, 요 부분을 돌파할 정도의 원달러의 약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약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의 바닥 국면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단기적으로는 2180까지는 매수 유지 국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추세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아닙니다. 되돌림, 그러니까 하락폭에 대한 일정 부분의 되돌림에 대한 공간인데 그것이 2180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시장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